설 연휴가 끝나가며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다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야 양당과 제3지대까지 여전히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설 밥상의 화두가 된 정치 쟁점과 인물들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국건 정치평론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성지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먼저 가볼 곳은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설을 맞아 친명과 비명을 나누는 건 죄악이다. 친명이니 친문이니 구분짓는 이관계를 경계해야 한다며 단결하자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명문 갈등을 비롯한 당내 분열 위기감에 대한 목소리인데 실제 설 연휴 동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SNS에 단결만이 살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게 설 연휴 바로 전날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의도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공간이나 여러 군데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과 관련한 뭐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생하게 된 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있는 사람들은 총선에도 불출마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였는데요.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 전략으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시대 정신으로 386 운동권 청산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총선 전략이 될 수도 없거니와요. 그리고 지금도 이른바 운동권 청산이 왜 시대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생이 어렵고 고공물가에 경제 성장률 1%인데 그게 그렇게 주요한 정치 현안입니까? 그렇지만 그런 이슈를 민주당이 받아 안았을 때 내부 분열로 보이는 어떤 전선이 하나 더 구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더 이상 그런 어떤 내부 분열은 총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건 소명의식을 저버린 죄악이다라고까지 단결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SNS 입장문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걸 실제로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설 연휴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글은 올렸긴 했지만 그동안 이재명 대표 말과 어떤 언행에 있어서 불일치 또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국민들에게 했던 공약조차도 나중에 다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당을 향한 단결과 통합 말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 단결과 통합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꼭 저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본인들 측근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이 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과연 단결과 통합과 하는 메시지인가요?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한 이야기는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또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지호 당 정무조정실 부실장이 한 이야기는 이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한마디의 경고나 그 나올 즉시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설날 연휴 맞아서 단결과 통합을 하자 그러면 과연 누가 이걸 제대로 고지고대로 들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큰 문제는 뭐냐면 메시지의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라고 죄송하다라고 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당내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이게 단결 말로만 통합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그렇다면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 경고를 하든지 정성호 의원한테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 만나든지 뭐 이런 식의 행보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단결과 통합 이거는 저는 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 없이 이렇게 화합을 이야기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신뢰성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인데 일단 갈등의 중심에 서 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 대표의 SNS 메시지에 단결만이 답이다란 글로 빠르게 공감을 했는데 일단 봉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켜보자 이런 걸까요? 봉합으로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은 힘들다.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전 메시지가 좀 도전적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도전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것만 이야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 이 갈등을 좀 해결해보자라고 어떻게 보면 공간을 좀 열어줬으면 저는 임종석 전 실장도 좀 공간을 열어주는 데다 다양한 나의 그 역할을 두고 고민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출마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것만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까지 너무 본인에게만 공격이 집중되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뭔가 좀 그 공간을 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해결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갈등이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갈등에 이 증폭될 수 있는 그 화두는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시던 분들. 그렇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은 사실상 지금 너무 대표적으로 나서고 있을 뿐이지 이 친명 갈등에 있어서 실제적인 거는 이 밑에 숨어 있는 오히려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또 커질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다시 있습니다. 촉발될 수도 예, 있다. 예. 그렇죠. 또 임 전 실장은 친명계 윤희숙 전 의원까지 해서 집중 공세를 받고 있거든요. 임 전 실장의 그럼 공천 여부 이게 좀 어떤 갈등의 변수가 될까요? 일단 상징적이죠.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됐는데 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86 운동권 청산의 상징적인 인물로 임종석 전 실장을 꼽는 거예요. 네. 그런데 친명에서는 또 친문의 상징적인 인물로 임종석 전 실장을 꼽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은 예선이나 본선이나 상당히 어려운 길에 놓이게 됐죠. 특히 예선에서는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만약에 국회로 다시 등원을 하면은 8월 전당대회부터 아마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다. 그런 그 심정으로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좀 배척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재명 대표는 통합 이야기를 하고 철저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는 그전에도 단식하고 나서 그때 2차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부결을 호소했지만 가결이 됐잖아요. 네. 가결됐을 때도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그 측근들은 무조건 이 정치 생명을 끊겠다. 비명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도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은 사실상 그 이후에 원칙과 상식 사람들이 다 나갔죠.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나갔죠. 예. 그러니 그 역할 분담을 하는데 실제로 저 전선에서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 쪽으로 지금까지 이 가닥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명백 공관위원장과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보면은 예.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보다는 이명백 공관위원장이나 아니면 핵심 측근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다면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친문계 쪽에서는 상당히 공천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이 구심점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등원을 할 경우에 오는 여름 당권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미리 벌어진 거다. 이런 분석인데 현재 친명 친문계 사이에 갈등 국면이 형성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공천을 총괄하는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란 분석 때문인데 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설을 앞두고 이 2년 전 대선이 민주당 내에서 다시 소환이 된 건데 뭐 난데없다는 의견과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다, 충분하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내자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대선 끝날 때 이재명 대표는 그랬습니다. 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본인이 공적으로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우상호 비대위 시절에 그때 이제 이 뭐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대선의 평가가 당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책임을 따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결국은 대선이라는 패배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책임은 후보 개인에게 있겠죠. 그 후보 개인의 어떤 이 여러 가지 대장동 문제라든지 후보 개인의 어떤 사법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책임자를 찾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는다는 겁니까? 이거 뭐 자복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일이 누구 해서 당신은 책임이 몇 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가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공동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장관을 했건 뭐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을 했건 그런데 그 책임 있는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자주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거죠?
말이죠. 아니 책임의 가장 큰 문제는 전 정권이라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그냥 같이 사진 찍고 하면서 이제 책임 규명을 하자? 결국 이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다. 이명박 위원장은 정치학자입니다. 오래된 분인데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딱 이야기해서 결국 친문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이 말 속에는 친문 당신들 이제 출마하지 마. 라는 이야기가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 대선 이 패배의 책임을 두고 친명계와 친문계는 서로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선 패배가 문재인 대통령 탓인가? 아니지 않을까요? 너는 이 상처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냐 도대체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친문계의 대표적인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저보고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뺄셈하는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친문계는 대선 패배가 문 전 대통령 탓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나왔던 거 지금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결국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는 데는 공감이 되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이런 뭐 반명, 비명, 친명 이런 논란은 저는 일단락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락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면을 어떻게든 수습하고자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를 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차입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 특정 인물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총선을 앞두고 누구 책임이니 그게 이번 총선에 어떻게 반영돼야 된다느니 이런 것은 전혀 민주당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소명의식을 저버리는 게 죄악이라는 그런 강도 높은 발언까지 나온 것이고요. 지금 이른바 그렇다면 친명 인물들로 다 공천을 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각 지역구에서 선택은 유권자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유권자의 어떤 여러 동향, 여론 이런 부분을 살피고 공천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친소관계로 이런 공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 추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윤 대통령을 대선 주자급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 이런 비판들이 꾸준히 나왔었죠. 근데 오늘 추 전 장관이 이걸 좀 반박하고 나섰어요. 예, 오늘도 반박을 했고 SNS에서 강하게 반박을 한 거예요. 오늘 반박을 한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검찰총장을 불법 행위가 본인이 징계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충분히 해임 사유가 됐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 사람들이 그 엄호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착시를 했거나 착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항구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검찰총장 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검찰총장 윤은 이 법치를 무너뜨렸다. 그런데 왜 그때 본인과 윤석열 총장이 맞섰을 때 왜 자기를 해임을 했느냐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은 추미애 전 장관이 처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거는 작년 7, 8월 달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본인이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가급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7, 8월경에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그때 나와 부딪혔을 때 왜 나를 자르지 않고 놔뒀으면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는데 나를 자르는 바람에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 직격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노영민 그다음에 임종석 정치실장에게 책임론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SNS는 누구를 겨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떻게 보면 친문으로 분류가 돼야 되겠죠.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7, 8월 달에 작년 7, 8월 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 공격할 때부터 저는 사실상 친명 쪽으로 선회를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은 그때부터. 일단 친명 쪽으로 갔다. 그렇죠. 본인 생각. 왜냐하면은 이번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지역구였던 강진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동작을 같은데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 동작을 같은 데는 이수진 의원 지역구입니다. 이수진 의원 지역구인데 거기에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 그렇게 만약에 그것이 민주당에서 했다면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하나의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친문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했지만은 민주당이 돌렸다는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민주당이 했다면은 친문이지만 지금 그 추미애 전 장관은 친문을 공격을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다시 친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친명을 본인은 자처를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 SNS 메시지를 통해서 친문을 공격하는 내용을 올린 거다. 지금 이런 분석인 건데 이러면은 이게 지금 뭐 봉합이 된다기보다는 다시 또 점화되는 분위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사실 친명 친문 갈등을 시작한 분은 저는 추 전 장관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 그렇습니까? 있었던 친명 친문 갈등은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예. 사실 진짜 찐명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친문에 대한 공격을 그렇게 강하게 하신 적이 없었고요. 사실 친명을 좀 호소하는 분들, 그러면서 친문 지역에 도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했었지만 그렇게 불거지진 않았었습니다. 사실상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 전 장관이 뭔가 임종석, 노영민 두 전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갈등이 불거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추 전 장관에게 좀 여쭙고 싶은 게 이 친문, 문재인 정부 때 당대표도 하시고 장관도 하셨던 분이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다고 해서 친명이 될 수 있습니까? 전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건 친명이 아니라 친명 호소를 하고 있는 거다. 자기가 친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이걸 친명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억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선의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기에 피로감을 느꼈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였고 장관이었기 때문에 강자가 상대적 약자인 검찰총장을 좀 강하게 징계하는 거 아니냐? 강자와 약자 프레임을 구축한 것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추 전 장관이 만약에 정말 이번에 선거에 나오고 싶었다면은 그 당시 나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었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대표까지 하고 5선 의원을 한 자신이 왜 한 번 더 총선에 나와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자신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찍었던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추 전 장관이 친덫에 자신이 걸렸다. 자기가 친덫에 자기가 걸린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앞으로 주목해야 될 지점 같고 지금 명문 갈등뿐만이 아니라 이 친명이냐 이른바 찐명이냐를 놓고도 갈등이 일부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비명계뿐만 아니라 친명계가 있는 현역 지역구에 이른바 찐명을 주장하는 분들이 또 가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뭐 친박, 그다음에 찐박, 뭐 정말 뭐 그때 보면 온갖 박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사태가 좀 데자뷰가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친명은 그냥 보통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찐명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지역구에서 어떤 지금 비명계나 또 뭐 이런 친문계나 이런 데하고 지금 계속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프로 비명계 지역구 지금 의원하는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그 당원들이 꽤 많이 입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 수 없는 당원들이 예전부터 꽤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 몇백 명에서 한 1000명 단위까지.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미 이 경선을 대비해서 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지지층들이 각 어떤 이런 이 핵심적인 지역에 꽤 많은 권리당원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경선 때 어떤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제가 볼 때는 한참 전부터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들어와서 권리당원으로서 어떤 이 경선에 어떤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비명계를 쳐내는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 왔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됐는데 문제는 또 이제 친명끼리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친명도 그중에서는 좀 더 가까운 찐명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지금 경선 후보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어떤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떤 공천 작업이 꽤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과연 그러면 컷오프를 누가 시킬 것이냐. 지금 아마 이번 주부터 통보를 한다고 그러죠. 뭐 20% 통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개파 색채가 너무나 뚜렷하다든지 이럴 경우는 상당히 아마 내부적인 소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위 20%에 속한 현역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친명, 찐명 여부를 놓고 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도 우려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감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하위 20%를 산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구체화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같은 당 의원이 평가를 하는 방식이랄지 뭐 어떤 법안을 어떻게 발의했는지를 다 정성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위 20%가 나오면요. 그것이 친명일지 비명일지 그거는
거는 사실 다 섞여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과관계가 바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가 발족하기 전에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하위 20%의 이 퍼센테이지 감산 비율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컷오프다라고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명단이 돌고 있기도 하고 하죠. 이런 거는 사실 경쟁자가 굉장히 의도를 갖고 일부러 이제 마타도어를 하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은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 이제 1심과 똑같은 징역 2년의 실형, 법정 구속은 되지 않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후에 예방을 하고 이틀 뒤 화요일이죠. 이번 총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뭐 창당을 할지 아니면 총선 출마를 할지 등등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비례정당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행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이 그 총선 출마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평산마을을 다녀오고 나서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만나고 나서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은 공적이 폄훼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바로잡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친문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명예회복을 가지고 총선 출마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법정 구속을 면하면서 일단은 비례대표로 도전할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바로 찾아갔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친문, 친명의 갈등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다시 친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비례대표 정당을. 특히나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통합비례정당에 끌어들이기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중도층을 의식을 해야 되니까는. 그 상황에서는 이 민주당 안에서 친문, 친명의 대결 구도가 돼 있으니 내일 아마 양산을 다녀와서는 좀 더 구체화시킬 텐데 비례대표 정당을. 그것을 아마 독자적인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가능성을 더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일 예방을 하고 이제 저녁 식사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 조국 전 장관과의 연대 가능성 여부 완전히 아직 선을 그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뭐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원칙을 발표하더라도 뭐 조국 전 장관의 신당과 함께 한다 만다 이런 기준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의 원론적인 원칙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원칙 하에서 조국 전 장관이 추구하는 정당과 아마 함께하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아마 호소할 수 있는 그 지지층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에서는 이제 강한 민주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좀 지지층 중에서도 좀 강한 민주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을 지지했죠. 그런 분들의 지지층을 아마 조국 신당이 아마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아무리 민주당과 조국 전 신당이 좀 별개의 정당으로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사실상 같은 부류 아니냐, 범민주당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더더욱 총선 전략을 좀 중도에 확장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또 조국 전 장관 별도로 그런 전략들을 취해야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으로서는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요. 그 물줄기가 계속 민주당을 따라오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용 하나 더 짚고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연탄 봉사 활동에서 연탄이 묻은 모습을 놓고 정치적 쇼다 이런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우상호 의원의 욕설 발언이죠. 오늘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저 연탄 봉사 할 때 이제 원래 연탄 봉사하면 손에 연탄이 많이 묻잖아요. 손에는 무조건 묻습니다. 당연히 묻죠. 이제 그날 행사를 보니까 연탄은행 측 관계자가 와서 이제 시작할 때 조금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제 장난으로 묻혀줬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연탄 봉사를 할 때 이제 보면 이 뭐 옷 버릴까봐 싶어서 하는데 일단 버리고 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처음에 행사할 때 귀엽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민영배 의원이 일부러 쇼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논쟁 자체가 정말 이거는 우리 정치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 저런 봉사 잘못됐습니까? 저런 쇼가 잘못됐나요? 저 연탄 한 장 때문에 올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런 쇼는요. 100번 해도 좋습니다. 쇼라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 당연히 저런 쇼는 해야 됩니다. 자, 민영배는 그런 쇼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본인은 그런 쇼도 하지 않으면서 얼굴에 묻혔니 뭐니? 저는요, 이 논쟁 자체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 정말 민영배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이 탈당을 해서 결국은 이 검수완박법 통과시키고 해서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논란이 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 때 바쁜데 이런 문제까지 그냥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이런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반박 듣고 넘어갈게요. 일단 정치쇼라고 폄훼할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연탄봉사를 한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좀 언짢다 이런 기사도 나온 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가 굉장히 살기 좋은데 가난한 동네로 낙인 찍히는 것 같아 아쉽다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야 모두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심성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얼굴에 연탄 묻은 게 그 장면만 보면 이거 자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민영배 의원이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동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연탄은행 관계자가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묻혀주고 이런 걸로 정치권이 열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 나온 내용이죠. 국민의힘은 곱셈 공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곱셈 공천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을 듣고 갈게요. 일단 공천이라고 하면 이제 곱셈이라고 하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뺄셈 공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공천을 했는데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는 공천을 보면 지금까지는 큰 잡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진들이 잇따라서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금 일단 본인이 어떤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옮기는 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이 흐름들이 이제 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총선을 항상 겪어보면 누가 더 혁신하느냐 그리고 또 현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새롭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 다가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나마 이제 지금 공천에 있어서 일단 지난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제기했던 일단 이 중진들의 어떤 이 희생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게 이제 공천에 있어서 뺄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공천들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공천이 있을 겁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하는 공천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민주당은 뺄셈, 우리는 곱셈 이런 방향성을 딱 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양당 모두 뺄셈으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이준석 전 대표도 나갔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갔고 그래서 양당 모두 뺄셈으로 시작했는데 뭔가 민주당만 뺄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좀 내로남불의 레토릭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 뺄셈 아니면 그다음 덧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곱셈이라고 한 이유는 덧셈보다 더 배가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곱셈의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곱셈에는 어느 숫자 하나라도 1보다 작으면 아무리 곱해도 더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 앞에 있는 카드들은 뭐 기존의 영남 기득권도 있을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시대 정치를 반영하는 뭐 영입인재나 비대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통령실에서 차출된 대통령 출신 인사들도 있을 것이고 어느 하나라도 1보다 작아지게 되는 순간 어느 하나라도 좀 자기적으로 배제하는 순간 그 곱셈의 그 공천은 더 작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글쎄요 이 곱셈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보다 민주당 사정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친명, 비명, 뭐 중진, 신인 이 적절하게 어느 하나도 1보다 작지 않게 하는 이 곱셈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1 아래의 숫자 뭐 0.8이든 0.9든 더하면은 늘어나지만 이 숫자를 곱하면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또 경계감을 비치신 거고 앞서 윤 대통령은 특혜 없는 공천을 이야기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뭐 수도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갈 경우 윤 대통령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과 공천을 둔 잡음이나 이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영남권에서는 곱셈 공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서 과연 곱셈이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문제인데 영남권은 가령 이런 거 저는 그때 인요한 혁신위원장 시절에는 무조건 영남권 그 영남의 중진들이 물러나거나 서울 험지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곱셈 공천을 한다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그 의원은 부산 안에 다른 지역구 험지로 옮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태호 경남지사를 지냈으니까 경남 안에 다른 지역에 옮기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낙동강 벨트라는 데 대해서 일종의 재활용을 하고 두 사람 다 수긍을 하고 그렇죠. 진출을 진짜 한다고 했어요. 출마를 하겠다고 그런데 했어요. 또 하나 거기 그 사람들이 떠난 지역은
떠난 지역은 또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곱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인데 수도권에서는 아마 이 용산 출신들이나 아니면 장차관 출신들이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한 40%가 영남으로 갔고 한 50% 정도 되죠. 충청도에 있으니까. 네. 이 여기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전체적으로 곱셈 공천을 했는지 마이너스 공천을 했는지 그 판가름이 나는데 저는 일단은 용산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용산에서 협조를 그러니까 그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에 원래 강남에 하려다가 강동 쪽으로 이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보도가 그런 강동 보도가 이야기가 나오죠. 강동 보도가 나오죠. 그 보도가 나온 시점이 보도가 또 다른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거기 뭐 박진 전 외교부 장관하고 두 사람이 가느냐라는 메시지가 났다고 보도가 된 그 직후에 이렇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에서 이렇게 먼저 교통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교통 정리를 완전히 안 하고 완전히 빠졌을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는 약간의 좀 그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공천은 제대로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 대통령실 출신의 이 출마자들, 예비 후보들은 역차별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항변을 하고 있고 이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이 그러면은 양지에 남을 가능성과 반대로 이제 다른 곳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지금 팽팽하게 가능성을 둔 전망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에서? 이른바 양지를 찾아갈 동인이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예.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부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스태프들, 대통령실 인사들, 장차관들, 국회에 입성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이런 면에서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영남권, 이른바 국민의힘의 양지라고 불리는 곳들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소리 없는 내전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까지 진단을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영남의 58개 현역 의원 지역구 중에 20곳에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그리고 TK 지역으로 좁히면 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정리를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낼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른바 낙동강 벨트의 중진 의원들을 민주당 상승 지역에 재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내 비주류라는 거죠. 반윤, 비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원들이 간 자리에 누구를 넣을 것이냐. 이렇게 지역을 다져왔던 곳에 이른바 또 친윤 인사들, 친윤 출신 정치인들이 간다면 이게 또 공천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놓인 또 하나의 과제가 있죠.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민주당에선 총선 전에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걸 잡고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아직 제표 결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번 대담에서 그 며칠 전 대담에서 어느 정도 사과나 털어냈다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기가 좀 곤란했을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니, 대통령이 그래도 사과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것만 물고 늘어지지 말고 뭔가 민주당의 전략을 보여라, 비전을 보여라 이런 공격에 역공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의 사과를 하지 않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왜 만났냐가 아니라 왜 받았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만났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 지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계속 언론 뭔가 대담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공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서 좀 털어내신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일단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당이 안고 가야 한다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대담을 통해서 저는 일단 한 고비는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고비는 넘었다. 왜냐하면 어떤 이슈가 이제 어떤 좀 피로감들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너무 오래될 경우에.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이 이슈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의혹이나 동력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아마 이 이슈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저는 휘발성은 이제는 좀 잦아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이야기도 뭐냐면 결국 이제 이 현재 상황들을 그냥 당이 안고 총선을 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취지 아니겠어요? 더 이상의 문제제기라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더 할 경우에 이거는 해결점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이 가운데서 아마 이제 입장을 취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아마 여권 내에서는 이제 문제 삼지 않겠지만 물론 야당에서 문제 삼겠지만 그러나 이건 좀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고 이 상당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어떤 이슈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더 이상 이슈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고 네. 총선 구도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욕설 발언 이후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는 이 운동권 청산론을 이제 계속해서 제기를 한 뒤 이 문제가 다시 재점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정권 심판론과 운동권 청산론 사실 설 연휴 동안 또 이 설 밥상 민심을 뜨겁게 달군 요소인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은 처음에 그 총선 프레임은 정권 심판론이었죠. 그렇죠. 그때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면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어 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하면서 구도가 지금 약간 바뀌고는 있어요. 정권 심판론도 물론 계속 그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8.6 운동권 특권 청산론 예. 이거가 맞물렸는데 그렇다고 지금 운동권 특권 청산론하고 정권 심판론이 같이 둘만 대치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둘만 대처를 하면은 운동권 청산론은 훨씬 어떻게 보면 범위를 볼 때 예. 정권 심판론보다는 좀 그 범위가 한정되겠죠. 그렇죠. 8.6 운동권 세력이 또 딱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또 민주당의 주류라고 볼 수는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지금 예. 뭐 우상호 의원이나 예. 뭐 송영길 전 의원이나 뭐 주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은 한 70명 정도 되니까 예.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잡으면서 실제로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총선 구도를 자르는 것은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이에요. 그 운동권 심판론은 전체 야당 심판론 중에 한 그 줄기가 되는 것이고 예. 그 계속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야당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 이 구도로 가면서 특히 야당 심판론 중에서도 이재명 심판론 이쪽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도를 짜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어느 쪽이 이것을 그 주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운동권 청산론을 두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586의 운동권이 민주당이 전부 다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 아니에요. 난 그거 보면서 쫙 떠오른 게 저 임종석 심판 무슨 저기서 정권 심판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쪽에 그 한 줌도 안 되는 586 운동권 심판론을 저 뜬금없다. 저 임종석이 하나 심판하려고 저러냐.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 시장이 이야기한 취지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이 아니다. 임종석 전 실장 심판을 위해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거냐? 이거는 조금 뜬금없지 않냐? 이런 지적인데 민주당의 생각과 일견 비슷한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이 너무 여기에 꽂혀 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은 허구입니다. 허구다. 운동권이 청산되면 나라 경제 좋아집니까? 민생이 나아지나요? 그리고 집권 여당의 총선 전략이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줌도 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이슈입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주의 청산해야 될 대상입니까? 의문사안 운동권이라고 지칭되고 폄훼되는 분들 중에 의문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유가족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청산이란 단어와 어울릴 수 있습니까? 집권 여당이라면요. 총선 전략은 국민 삶을 어떻게 나아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야당을 심판하겠다. 거기에 나아가서 그 주류도 아닌 운동권 심판론을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소식을 잠깐 보고 제3지대로 넘어갈 텐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의 편집 보도국장단과의 간담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선 신년 대담에서도 이 추가적인 언론소통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듣고 옵니다. 기자들을 출근길에 만나는 것이 아주 즐거운 일이었습니다마는 아침 그 도어 스태핑이 저녁까지 종일 그 기사로 이렇게 덮이다 보니까 메시지 소통에 또 뭐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 하는 뭐 그런 또 비판 여론도 많아서 한 60회까지 하고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기회를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언론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종종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뭐 각 언론사의 편집 보도국장과의 만남 등 다양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듭 약속을 한 만큼 저는 아마 곧 할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높다. 왜냐하면 이제 역대 대통령들도
편집국장, 보도국장들하고 이제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입 기자들 기자회견은 이제 이게 생방송이 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언론사의 어떤 보도국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개라고 나중에 내용들 공개하는 이런 그렇죠.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역대 대통령이 해왔고 아마 대통령도 이미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원래 이제 계획을 했다가 이걸 지금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지금 순차적으로 이 총선과 이번 2, 3월 내에 저는 아마 편집 보도국장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부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만의 어떤 소통을 저는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접촉이 일단은 늘어날 걸로 보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제3지대의 4개 당이 전격 합당에 합의를 했고 이 개혁신당의 지도부가 오늘 저녁 첫 회동을 갖습니다. 여야 양쪽에서 이 개혁신당을 향해 견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일단 합당에 대한 입장부터 듣고 옵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공동대표는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가 맡는다. 선거가 2달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제3지대에 있던 각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당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양 기득권 정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된다. 이 일념으로 대통합을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선거에 이르기까지 또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합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합당 소식이 설 연휴 첫날 나왔고 뭐 당일에는 여야 양당 모두 조용하다가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마이너스 통합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잡탕밥, 코미디라는 다소 과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견제를 하는 배경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제3지대의 그 어떤 몫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죠.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래서 초반에 특히 이 민주당에서 갔던 사람들이 이낙연 대표, 조홍천 의원 쪽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갔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지금 양쪽에서 견제하는 것처럼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거 하나를 좀 짚어보면 앞으로 좀 앞날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020년 총선 때 총선 2개월 남겨놓고 비서단 정당이 하나 탄생을 했어요. 민생당이었죠. 민생당이 그때 바른미래당 또 대한신당 그다음 민주평화당 해서 현역 의원이 20명이었습니다. 20명이 현역 의원이었고 그 박지원, 손학규, 천정배 이렇게 쟁쟁한 인물들도 그 안에 포진을 했죠. 자, 그래서 그때 총선 직전에 이렇게 여러 정파가 모여서 같이 한 거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쨌든 그때 민생당은 58명이 지역구에 출마했는데 저는 낙선을 했고 또 정당 투표에서도 단 한 척도 얻지 못했어요. 단 한 척도 얻지 못해서 일단은 실패한 걸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어떨까? 그때 그 이낙연 전 대표처럼 중량감 있는 인물들도 있고 또 여기에 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계열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민생당 제2의 민생당을 길을 걸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또 새로운 이 좀 제3지대를 일정 부분 흡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쪽에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견제구를 계속 날리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진성준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이 탈당파가 이준석에 흡수된 것이라면서 이준석에게 흡수되려고 당을 벌였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 보이는 측면이 있죠. 이름이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은 원래 앞급에 생략된 두 글자가 있죠. 보수개혁신당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으로 가칭도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개딸을 환기시킨다라는 이유로 이낙연 전 대표 당명이라는 거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당의 정체성 그리고 어느 방향성을 지향하는지에 있어서 본인 목소리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로서는 이러려고 이준석 전 대표 당에게 사실상 흡수되려고 나간 것인가 아쉬운 지적 그리고 그런 목소리 낼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개혁신당 인사들이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도 주목이 되는데 이낙연 대표는 광주, 이준석 대표는 대구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위력을 발휘하려면 이게 대선이 아닙니다. 총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이면 확실하게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명망과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한 4-5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대표하는 분들 중에 그 누구도
당선 가능성이 확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이 민생당 이야기 하셨는데 바로 그게 이제 결정적 한계예요. 예전에 어떤 안철수 신당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 실제로 지역, 특히 호남 지역에 확고한 어떤 지지 기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호남 지역에 확고한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금 지역을 못 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합당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 지도부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전원 지역 출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비례정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순서 정할 때 네 정파가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 네 정파가 어떻게 지금 순서를 배정할까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일단 만나서 그런 내용들까지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성, 남성인데 이거 지금 네 정파가 그러면 어디가 순서를 먼저 뽑을 것인가? 이것도 그냥 해서 뽑기 할 기도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난관에 있는 거죠. 더군다나 확실하게 지도부가 이제 지역에 출마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이낙연 대표한테 지역 출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본인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구 내려갈 수 있을까요? 대구 가서 과연 3-4번이나 선거 떨어졌는데 또 한 번의 어떤 실패를 또 예측하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등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 종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다들 마찬가지로 지금 지역 출마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과연 앞으로 내 정파가 순조롭게 갈까라는 의문점은 솔직히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은 모릅니다. 지역을 아직 정하지 않았고 실제 각 인물별로 지역에 투입이 됐을 때 어떤 파급력을 낳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 중에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전에 또 이동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공천 탈락 이전에는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요. 그 이준석 대표가 교섭단체 확신 이런 발언까지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컷오프 당한 의원들이 올 거라는 희망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한계가 이겁니다. 제3지대가 본인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뭔가 실수, 뭔가 잘못 이런 거에 의해서 본인들의 공간이 열렸고 그 의원들조차도 거기서 컷오프되고 뭔가 부당하게 컷오프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예측하에 그런 전략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3지대 갖고 있는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양당이 얼마나 세련되게 세대 교체를 하느냐, 얼마나 세련되게 기존 의원들과 도전자들을 잘 갈아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준석 대표가 제3지대에서 어떻게 잘하느냐에는 전혀 결정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는 15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1분기 경상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석이 지금 중요한 기점인데 15일까지 지금 5석 이렇게 확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4석이 있죠. 4석인데 한 석만 더 하면 되는데 15일 되면 이제 연휴 끝나고 한 며칠 내로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물론 기호도 있습니다. 기호가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죠. 거기서 20석을 이원 꺼주기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기호 4번이 됐고 그다음에 5번이 열린 더불어시민당이 됐는데 8석 해서 이 기호도 중요하지만 그때 미래한국당이 받은 국고 보조금이 61억 원입니다. 61억 원이고 또 더불어시민당이 24억 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석 이상, 6석 그러니까 6석 이상을 하는 게 목표예요. 녹색 정의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6석 이상을 확보하면은 기호도 순으로 갈 뿐더러 상당한 액수의 국고 보조금도 받기 때문에 아마 양쪽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오는 15일까지 이 기준이 될 5석을 확보할지 그리고 녹색 정의당의 6석을 넘어서는 의석수를 확보를 해서 기호 3번까지 차지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